저는 정육각이 초록마을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초록마을이 정육각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둘 다 할까?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정육각의 경우에 어떤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초록마을의 페인 포인트 둘 다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이 서로 뭔가 채워주는, 마크업 해주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정육각의 페인 포인트는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이대로 성장 속도 괜찮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실도 지금 아까 매출 대비 거의 영업 손실이 꽤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스터디 주제는, 축산물 푸드테크 유통 플랫폼인 정육각이 초록마을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겠다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준비해봤는데, 사실 정육각이라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미 시켜 먹어본 적이 있어서 근데 초록말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몰라서 바로 가설을 세우긴 힘들었고 그래서 결국에 결론부터 일단 얘기하면 저는 인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초록말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고 정육각도 제가 한번 소비자로서 이용해 본 적은 있지만 정확히 어떤 BM을 가지고 있고 어떤 KSF를 통해서 이 이커머스 식료품 시장에 진출을 해서 어떻게 잘 해나가고 있는지를 좀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이 인수가 타당했는지 검토하는 과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정육각이라는 스타트업은 2016년에 이제 시작한 스타트업으로 별로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것 하나는 초신선하다. 도축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처음에는 이제 삼겹살부터 시작을 했는데 도축한 지 4일 이내에 초신선 삼겹살을 바로 이제 축산업자에서 이제 정육각을 거쳐서 바로 커스터머한테 전달을 해주겠다라는 게 포인트였고 현재는 이제 품목을 계속 늘려서 결국에 소나 닭이나 뭐 수산물, 밀키트, 우유, 달걀 등 취급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육각이라는 곳에서 되게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신선페이라고 해서 상품을 주문하고 그 주문 후에 생산이 진행되고 그 생산 진행하고 무게를 측정한 후에 금액이 청구되는 신선페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유통 프로세스 자체가 원래 기존의 축산물 시장에서는 농장에서 도축을 한 후 육가공 후에 도매 중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었다면 정육각의 경우에는 농장을 거쳐서 바로 도축 육가공이 이루어진 뒤 정육각에서 유통시켜서 바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구조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일단 신선페이라는 그 제도 때문에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한데 왜냐면은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미리 얼마나 나갈지 예측을 할 수 있고 재고 관리가 매일매일 직매입을 하더라도 재고 관리가 되긴 하지만 상품을 매일매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물류 비용이나 원물 가격 변동을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예를 들면은 돼지고기가 좀 쌀 때 많이 사놨다가 사실 일반 마트에서 위에 보셨듯이 45일 동안 도축한 지 45일 동안 유통이 가능하니까 쌀 때 사놨다가 이제 비쌀 때 파는 그런 것도 가능한데 이제 그런 원물 가격 변동을 활용한 수익 극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D2C 모델을 통해서 이제 위에 그 숫자를 보시면 농가에서 가져가는 수익은 기존 52%에서 52 정도에서 60으로 약 15% 정도 증가하고 소비자 가격은 기존 100이라고 쳤을 때 90 정도로 10% 정도 감소하는 그런 점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안 끝, 무게 측정 후에 이제 금액 청구 방식으로 온라인 축산 소매업이 사실 사람들이 고기를 직접 가서 사는 이유가 가서 사면은 무게별로 달아줘서 그 무게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는데 사실 온라인 축산 소매업의 경우에 예를 들어 내가 300g을 산다고 해도 300g이 정확히 측정되어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무게 측정 후에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축산 소매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좀 특이한 게 빅데이터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주문을 취합하고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어떻게 가장 빨리 전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육각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누적 투자 금액은 현재까지 약 700억 원이고 2020년 기준으로 매출 162억 원에 영업 적자 80억 원으로 아직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게, 로켓와우랑 비슷하게 3,500원을 결제하면 1개월 동안 4회 정도 무료 배송을 해주는 구독형 배송 시스템으로 이제 좀 커스터머가 정육각에서만 계속 시켜 먹을 수 있게 좀 스티키한 피처를 갖춰놨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플랜이 잘 먹혔는지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쿠팡 플렉스와 비슷한 시스템인 일반인 배송 시스템, 그래서 일반인 기사들을 쿠팡 플렉스처럼 활용하는 정육각 런지라는 배송 시스템을 운영해서 서울 충청권은 이제 새벽 배송, 당일 배송으로 커버가 가능하고 이제 나머지 밑에 지방은 우체국 택배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배송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재구매율을 보이고 있어서 신규 고객을 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속 중이고, 위에 보시면 이제 처음 구매하면은 삼겹살 2인분을 덤으로 주는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속 중이고, 그다음에 제가 1인 가구원으로서 정육각을 한번 시켜 먹어봤는데 삼겹살 기준으로 최소 구매할 수 있는 단위가 600g인데 100g 당 2,800원으로 막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이제 신선하고 되게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삼겹살을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소비자한테 소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0g이라는 단위가 사실 1인 가구에게는 저는 시켜 먹었을 때 약간 한 번에 먹기에 많았는데, 사실 4인의 도축이라는 특징을 가진 제품 특성상 1인 가구가 시켜놓고 막 냉동해서 나눠서 먹기는 좀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 주요 고객층은 3, 4인 이상 가구, 특히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3, 40대 주부들이 주요 세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록마을 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았는데, 초록마을은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없어서 좀 짧게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초록마을은 유기농 친환경 오프라인 매장을 위주로 운영하다가 이제 오프라인이 중심이었던 그런 기업인데, 코로나19 등이 겹치면서 그리고 소비 1인 가구도 많이 증가하고 소비 트렌드가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옮겨지자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사실 잘 안 되고 있고요. 여전히 중심은 오프라인으로 전국에 470여 개 매장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친환경 유기농 제품상 제품 특징상 유통업자 입김이 세기 때문에 공급업체가 다양하지 않아서 유통업자 입김이 세기 때문에 가격도 꽤 비싼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인수가는 약 1,2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2020년 기준으로 재무적 상태는 매출액 1,927억 원에 영업 손실 약 마이너스 33억 원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으로 나온 가정을 보게 됐는데 최대 주주는 이제 대상홀딩스라는 계열사인데, 매각의 이유는 대상그룹의 경영권 승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뭐 그 이유에 덧붙여서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타 이커머스 업체의 급상장으로 이커머스 경쟁력이 감소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 전에 바로고 마켓컬리, 이마트 에브리데이 정육각이 참여했는데 결국에 정육각이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는 정육각의 초록말 인수가 적절한 선택이 아니었다, 또 더 다른 옵티멀한 선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크게 5가지 근거와 나머지 2가지 대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 정육각이라는 작은 스타트업이 인수대금 1,000억 이상인 영업이익이 거의 10배 이상의 초록말이라는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누적 투자액이 770억밖에 안 되는 작은 스타트업이 초록말을 인수하기 위해 저 오타인데 인수하기 위해서는 이미 정육각에 투자하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추가 투자금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육각이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고 스타트업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정육각도 이미 영업이익률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기업 인수를 진행할 시 더 큰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현재는 이런 기업 인수합병보다는 자신들의 매출 증대 및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2번째 근거는 초록마을의 스탠드얼론 밸류 자체에 있습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초록마을은 2018년 이후로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런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초록마을이 적자를 보고 있는 이유에 있는데, 첫 번째로 초록마을은 오프라인 거점 매장을 위주로 온라인 사업에도 진출을 했지만 이미 시장을 선점해 있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 선점되어 있는 시장에서
마켓시어를 뺏어오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엔데믹 이후로도 온라인으로 이미 유입된 소비자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요즘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빠른 배송, 빠른 새벽 배송이 발전하면서 오프라인 기반의 식료품 리테일러는 점점 시장에서의 지위를 잃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산자가 적은 유기농 제품 특성상 중간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했는데, 이때 유통업체의 영향력보다 우리 클라이언트사의 교섭력을 키우려면 결국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유통업체의 영향력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근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에 매장을 전국적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초록마을 특성상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 고소득 지역을 주력으로 운영되고 실제로 물품들의 가격도 상당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확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정육각과 초록마을의 운영 문화적 시너지인데, 정육각은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서만 제품을 판매해왔기 때문에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초록마을 오프라인 매장 운영 경험이 없어서 오프라인 매장의 운영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을 것이고, 초록마을의 적자를 턴어라운드 하는데도 기- 어, 역량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육각은 이제 설립된 지 6년밖에 지나지 않은 스타트업인데, 초록마을의 기존 임직원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랑 다섯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매출과 비용에 있어서 둘 다 시너지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얼핏 생각해보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하면은 당연히 크로스셀링 매출 시너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했는 게, 첫 번째로 정육각이 소비자한테 소구하는 점은 결국 구매 후 생산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된 품질과 검증된 신선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인데, 초록말 역시 유기농과 신선함을 소구하는 것은 맞지만 정육각이라는 그 기업이 이제 정확히 소구하는 거는 구매 후에 생산을 해서 되게 신선한 제품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인데, 초록마을은 오프라인 매장이 위주이기 때문에 어, 오프라인 매장은 구매 후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가서 물건을 고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육각의 축산 제품을 초록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좀 판매하기는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초록마을의 주요 소비자는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 부촌 지역의 가정주부들로, 이들은 이제 신선 유기농 식품과 신선도와 품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즉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식료품 리테일러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록말을 이용하는 주부들은 그런 신선 배송의 편리함이나 아니면 좀 중간에 유통 마진을 제거한 직매입 구조의 저렴한 가격이 아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는 그런 그런 니즈가 있어서 계속 초록마을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소비자들을 정육각의 온라인 축산품 구매로 유인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육각의 소비자들도 초록마을의 소비자로 크로스셀링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정육각의 소비자들은 N일 내에 생산된 신선 제품을 바로 그 농계에서 바로 D2C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점에 소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초록마을의 제품은 중간에 소매 단계를 한 번 더 거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고, 오프라인의 소매점 재고 특성상 이제 재고 기간이 온라인 직배송보다는 당연히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록마을의 신선 제품들은 정육각의 소비자들한테 소구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초록마을보다는 온라인으로 당일 수확 채소를 배송해주는 마켓컬리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비용 시너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정육각의 특징은 중간 유통 과정을 모두 생략해서 생산자, 정육각에서 도축 및 가공을 통해 소비자로 바로 전달되는데, 이때 중간에 소매점의 초록마을을 거치게 되면 유통비와 판관비가 증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정육각의 제품은 N일내 생산이 특징인데, 만약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미리 재고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판매량 예측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N일 내 생산 제품을 판다라는 정육각의 그 소구 포인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N일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을 아예 재고를 처리해서 버려버리거나 뭐 진짜 정 안 되면 프로모션을 통해서 좀 싼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그러면 정육각의 인수 대신에 무엇을 했어야 하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해 봤는데 첫 번째로 강남이나 수도권 부촌 쪽에 오프라인 스토어를 시작으로 오프라인 사업에 그린필드로 진출하는 방법이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 게 우선 초록마을에 오프라인 매장들을 전체 인수하는 것은 1,000억이라는 비용이 너무 큰 리스크가 있고 오프라인 매장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큰 리스크를 지는 것인데 사실 처음부터 올가니컬리하게 진행하면은 나중에 엑시트할 때 배리어도 좀 적은 편이고 특히 이제 강남 수도권 부촌 특성상 식품의 신선도와 품질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도 많지만 이제 실제로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니즈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요즘에 강남 쪽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식당들의 특징은 다 소품종 다량 구매가 아니고 이제 인당 재료를 조금 조금씩 쓰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구매를 원하는 B2B 고객들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캡티브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강남 수도권 부근부터 오프라인 스토어를 시작하는 방법을 생각해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기농 신선 제품으로 카테고리를 확대를 하되 이렇게 인수합병이 아닌 방식, 다른 방식으로 확대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축산 제품이랑 곁들여 먹기 좋은 쌈채소나 같이 구워 먹기 좋은 마늘, 양파, 파 등의 유기농 신선 채소 등을 이제 농가 직접 협약해서 D2C 형식으로 신선 식품 온라인 판매 시장에 그린필드로서 진출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육각이랑 비슷하게 직접 채소를 생산하는 이제 농가들과 협업해서 D2C로 채소를 판매하는 헬로네이처 등과의 스타트업이랑 제이빈이나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서로 크로스셀링을 하거나 이런 필드에 진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한 게 오늘 끝입니다. 네. 되게 설득력이 있네요. 네, 듣다 보니까 다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저의 그 어떤 포지션에 입각해서 무조건 챌린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말씀 들어보면 정육각이 초록마을을 과연 인수했어야 되냐. 그러니까 재무 타당성에서도 좀 다웃이 생기죠. 과연 이 정도 사이즈인데 이런 딜을 한다? 그리고 그 딜에 의해서 지금 당장 수익 전환도 안 되고 턴어라운드가 어려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너지도 그냥 오프라인 강좌와 온라인 강좌다라는 걸로 하기에는 둘 다 강좌가 아닌 상태고 그래서 시너지가 나기 힘든 구조다라는 얘기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재무적 이유, 그 다음에 초록마을 스탠드얼론 기준으로도 좀 퍼포먼스가 낮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정육각이 초록마을을 담기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초록마을은 약간 대기업 문화겠죠. 대상이 운영하던 나름 그냥 슬로우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 정육각과 같은 성장 스토리는 없는 그리고 매출 시너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용 시너지 둘 다 좀 미미하지 않나라는 건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거는 초록마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유료 멤버십일 때 더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이 제품들 초록마을의 제품들을 선호하는 주부들은 일단 월 얼마의 그 멤버십을 가입하고 그 돈을 내고 살 때 약간 조합원 개념으로 조금 더 싸게 삽니다. 그냥 와서 멤버십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고객을 아끼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초록마을이. 그래서 지점이 전국 단위로 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가지 정정해야 되는 부분은 초록마을은 강남, 부촌에만 집중돼 있진 않아요. 거의 그 지방에도 꽤 많이 있고 그게 꼭 부천이다 아니다를 구분지어서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방에 꽤 널리 퍼져 있고 특정한 세그의 고객들을 좀 낳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너지가 정말 없는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저는 정육각이 초록마을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초록마을이 정육각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둘 다일까?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정육각의 경우에 어떤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초록마을의 페인 포인트 둘 다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이 서로 뭔가
채워주는, 마크업 해주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정육각의 페인포인트는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이대로 성장 속도 괜찮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실도 지금 아까 매출 대비 거의 영업 손실이 꽤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보면은, 아까, 영업 적자가 매출이 160억 정도인데, 적자가 80억이니까, 영업 손실 기준으로 거의 50%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앞에서 정육각이 이런 추가적인 품목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 확대를 할 때마다 이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품목 확대를 한다는 얘기는 양적인 성장을 더 먼저 하겠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는 수익보다는 먼저 사이즈업,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사이즈업 하는 거에 먼저 베팅을 할 거기 때문에 저런 품목들에서도 추가적인 할인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업이 되겠죠. 매출 확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정육가게 경영진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지금 160억인데 6년 만에 160억으로 컸고 근데 영업 적자가 80억인데 우리 선택해야 될 것 같다. 이 사이즈에서 영업 적자를 줄여서 수익화를 좀 하던가 아니면 이 영업 적자를 감내하면서 빠른 속도로 키워 나가야 되는데 빠른 속도로 클 수 있는 거인지 검증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건 정말 큰 페인 포인트죠. 왜냐하면 매년 80억씩 또는 그보다 더 큰 금액의 적자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5년, 7년 이렇게 더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금액만 해서 지금까지 누적 투자만큼 추가로 손실을 더 봐야 된다는. 자, 그 안에서의 고민, 저는 어떤 고민을 할 것 같으냐면, 그렇게 돈을 쓰더라도, 이제 앞으로 한 5년, 7년 동안 한 700억 정도를 더 쓰더라도 빠르게 성장할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초록마을이 아니었을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반대로, 정육각이 초록마을에 뭔가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정육각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는 초록마을 때문에 뭔가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플러스적인 부분이. 근데 초록마을은 지금 전체 매출이 아까 어디 있었죠? 한 1,000억 정도 됐나요? 1,600억 밑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네. 그쵸? 1,900억이네요. 네. 2,000억 정도의 매출에 영업손실이 33억이에요.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정육각이 앞으로 아까 제가 대충 추산해서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이거보다는 적겠죠. 한 700억 정도를 더 넣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매출을 달성했을 때 영업 손실은 이 정도 될까? 이거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계산들을 하게 되겠죠. 정육각의 입장에서. 그죠? 자, 그랬을 때 초록마을이 나쁘지 않게 보이지 않았을까? 저 숫자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인수 기준으로 보면 매출 2천억에 손실이 난다고? 근데 그거는 자 매출 1927억에 영업손실 33억 그 다음에 19년, 18년에도 계속 적자였어 라는 거는 이 인수금액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낫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유가가.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났다면 훨씬 비쌌을 거예요. 그죠? 1,500억, 1,700억 이렇게 됐을 거라고. 네. 근데 정유각은 지금 당장 몇십억 더 버는 거가 중요하지 않고 1,200억 정도 써가지고 내가 사이즈를 지금 160억 매출하고 있는데 한 3천억대로 2, 3년 안에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왜 그걸 바랄까요? 자, 정유각이 바라는 건 뭐냐면 카테고리 킬러로 남아 있겠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무브먼트를 보면 이제 움직임들을 보면 소, 닭, 이 육류 가공에서만 남아서 난 정말 카테고리 킬러로서 뾰족하게 사업할 거야가 아니라 수산, 밀키트, 우유, 달걀 쪽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즉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또는 이런 신선페이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희석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유 달걀에서도 정말 이런 게 중요한 건가? 아닐 수 있거든요. 밀키트도 수산도 이런 거 아닌데도 그쪽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냥 사이즈업을 하겠다라는 전략이 있는 거죠. 큰 전략적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기준 하에서 봤을 때, 자, 2천억짜리 어떤 오프라인 매장을 잔뜩 가지고 있는 커머스 회사를 가질 수 있다면, 그거를 내가 온라인으로 태우는 거는 잘하니까. 내가 정육각으로 커온 이걸 보면 사실 매출이 160억밖에 안 돼서 그렇지, 이커머스는 나 잘해. 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이 매출액, 2,900억의 이 매출액을 온라인으로 이제 연결해서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1,200억에 사와가지고
다행히도 얘가 적자가 나고 있어서 한 1200억에 살 수 있네? 오케이. 그렇게 판단했을 거고. 자, 거기에다가 한 2000억 규모의 매출이 사이즈업이 되고, 그거를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에 더하면 내가 한 3천억, 한 2, 3년 안에 3천억, 4천억을 키울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마켓컬리나 스타컴이나 이런 신선식품에서의 강자들, 오아시스 마켓, 이런 사업자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탑4 안에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이제 보이지도 않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래 금액 기준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얘를 담으면 이제 내가 좀, 원 오브 그 플레이어, 그러니까 원 오브 메이저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해서 초록마을은 지금 2천억 가까이 매출하는데 영업손실 33억이라서 퍼포먼스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동안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육각을 만나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오프라인 너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농 친환경이고 어떤 락인돼 있는 유료 멤버십이 꽤 많고 전국 단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은 좀 퍼포먼스가 낮다라고 했다면 정육각이 잘하는 온라인에서의 어떤 이 프로모션과 배송, 그다음에 상품 구색, 그다음에 지금 약간 정육각이 가지고 있는 신선 식품에서 약간 핫한 스타트업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초록마을을 조금 온라인에 태우는 그러니까 정육각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의 어떤 서비스와 오퍼레이션을 초록마을에게 적용해서 좀 많은 부분 온라인 서비스를 좀 개선할 수 있지 않나? 라는 포인트에서 초록마을의 턴어라운드도 가능하지 않을까? 매출도 더 확대되고 영업 손실도 지금보다 좀 줄어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통구조상 이 공급량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제 유기농이긴 하고 또 그런 공급업자가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셀링 파워는 있는데 그 유통업자로서 초록마을은 그러니까 바잉 파워가 없는 거죠. 공급업체 대비. 공급업체들이 오히려 셀링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구조죠. 공급업체 숫자가 적으니까. 근데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1000억 정도 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그게 박앤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잉 파워가 생기지 않을까. 공급업체로부터. 조금 더 단가 협상이 쉬워지지 않을까.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팔 거야. 너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팔릴 거야.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해보자. 요거 우리가 맞춰줄게. 이 정도 매출 맞춰줄게. 로 정육각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초록마을이 그동안 못하던 거를 정육각이 들어가서 바꿔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육각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페인 포인트가 온라인이 안 되면 아마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우선 사실 저도 정육각이 결국에 이커머스에서 좀 몸집을 키워서, 왜냐하면 이커머스 사업이 이미 선점해 있는 사업자들이 많으니까 몸집을 키워서 좀 이런 주요 플레이어들 중에 하나로 좀 도약해 나가보자 라는 움직임에서 이 초록말을 인수했을 것이다 라는 거에는 동의하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이 움직임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정육각의 이제 무브먼트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커머스 업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거나 모든 이제 종합식품을 아우르는 이제 그런 종합식품몰로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는 정육각의 아이덴티티가 좀 신선한 축산품을 배송해주는 이제 카테고리 킬러 정도라고 약간 니치 마켓을 노리는 카테고리 킬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 축산 쪽에서만 정육각이 훨씬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해도 되게 사이즈를 많이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정육각의 소비자로서 이용을 해봤을 때, 제가 좀 양이 좀 많아서 그렇지 맛은 되게 다른 곳에 비해서도 맛도 나쁘지 않고, 사실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게 충분히 소비자한테 소구가 될 만한 포인트인 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신선한 게 맛있는지 안 신선한 게 맛있는지도 모르지만 뭔가 신선하다고 하니까 뭔가 더 맛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소비자로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축산 시장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매출액 160억보다 훨씬 더 큰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 서울에 있는 축산업자들이랑만 거래를 해서, 그래서
서울에서만 물류센터를 두고 배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좀 다른 축산업자들과도 많이 확장을 하고 저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축산업자들과 계약을 하고 뭐 물류 창고를 늘리고 그다음에 도축 가공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내재화하고 이런 쪽으로 투자를 진행했으면 축산부터 먼저 좀 확실하게 파일을 엄청 키운 다음에 만약에 이커머스 입장에서 좀 자본 규모를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채소나 이런 야채 같은 것들은 약간 곁다리 느낌으로 고기 사면 이것도 끼워드려요. 아니면 고기 사는데 이것도 같이 사는 게 어때요? 이런 느낌으로 카테고리 킬러 느낌으로 축산 쪽에만 일단 집중하는 게 조금 더 어, 타당한 전략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킬러로 가게 되면 지금 이미 이제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아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카테고리 킬러라는 얘기는 최대한 많은 채널을 가진, 그래서 고객과의 접점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특정 품목의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만의 엣지 있는 딜리버리, 자기만의 엣지 있는 유통 구조는 굉장히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캐파를 계속 늘려가는 것만이 자기가 사이즈업을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속도 굉장히 느리고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고, 다른 모든 사업자와의 경쟁. 근데 그 모든 사업자라는 게 단순히 이 정육각과 동일하게 소, 돼지 이런 육가공을 하는 업체가 아니라 GS 프레시나 쿠팡에서의 신선식품, 마켓컬리의 신선식품과 다 경쟁하는 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킬러가 되려면 여기 그 밸류 체인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만 딱 떼내고 나머지는 마켓컬리에도 넣고 쿠팡에도 넣고 스타컴에도 넣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육각이라는 브랜드로 사면 무조건 성공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채널들을 확보하는 게 카테고리 킬러로서는 오히려 더 유리한 무브먼트거든요. 전략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럼 자기는 투자를 적게 하고 내 브랜드 파워로 양적으로 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많이 팔겠다로 가는 거죠. 지금 여기 얘기하는 산지 직송 D2C 모델에서 요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면 도매 소매가 없어지는 구조여야 되는데, 이 도매 소매 안에 쿠팡, 마켓컬리 뭐 이런 사업자가 쭉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버리는 순간 사실 이 카테고리 킬러로서에도 약간 한계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음, 보면 이 본인들이 이렇게 직유통, 그러니까 유통 구조상에서의 강점을 가졌다라는 말은 그것과 유사한 품목들을 계속해서 넓혀가서 이 유통 인프라가 최대한의 유틸라이제이션,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켓컬리가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픈 마켓으로 가고, 이제는 신선식품이 아니고 일반 공산품들도 다루기 시작한 것과 같은 논리예요. 마켓컬리도 똑같은 이 진화 방향이 있었거든요. 마켓컬리가 조그만 할 때, 작은 회사 할 때는 정육각처럼 자기들의 직배송과 자기들의 MD와 자기들 제품의 어떤 신선도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쿠팡을 이길 수도 없고 사이즈업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인프라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품목을 늘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인프라 늘어나는데 유틸라이제이션 올리려면 신선식품만 가지고 안 되니까 갑자기 생수, 그다음에 뭐 휴지 뭐 이런 것들 갖다 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정육각이 카테고리 킬러로만 남아서, 예로 들면 이제 서울식품, 얌테이블 이런 특정 섹터에서 특정 포트폴리오 제품에서는 얘네들이 최고야, 1위야 이렇게 갈 거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늘려서 어떤 유통구조상에서 자기가 강점을 가지는 커머스 사업자로 그냥 빅커머스 사업자가 될 거냐? 그거에 대한 전략 방향의 비유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이제 정의하기는 힘든데, 그 초록마을을 인수한 거의 타당성을 설명하자면 카테고리 킬러가 아니라 이제 그냥 대형 유통 사업자가 되겠다, 이커머스 사업자가 되겠다라는 논리로 한 베팅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지금 당장 2천억 매출을 내 몸에 탑재하고, 그렇게 탑재할 때뭐 손실률이, 영업 손실이 한 마이너스 3%밖에 안 되네? 마이너스 한 2%밖에 안 되네? 이 정도니까, 이 정도면 괜찮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50%보다 훨씬 좋네. 이런 것들이 초록마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포기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육각이 생각하는 뷰가 지금 자신의 현 시점에서 어디로 나갈 거냐가 온라인이 돼야 이게 이 초록마을에 대한 음,
매수, 그러니까 그 딜이 지금 설명이 될 거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정육각이 이 신선식품, 특히 육가공에서 굉장히 뾰족하고 잘하는 1위 사업자가 되겠다 생각했으면 사실 초록마을을 왜 인수했지? 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저하고 이제 그 어떤 뷰가 다른 결론이 좀 달라지는 이유는 아마 처음에 전제, 정육각의 방향성에 대한 전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사실 모르죠.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했을지. 근데 이 판단에 누가 껴있냐? 이건 캡스톤. 캡스톤이 중간중간에 계속 투자를 했겠죠. 그리고 여기 라이트하우스 컴바인 인베스트도 껴있고요. 자, 이런 추가 사업자, 투자한 사업자들이 지금 카테고리 킬러로 최대한 커가지고 엑시트하자라고 생각할까? 엑시트하기 쉽지 않은데? 한 2배, 좀 더 세게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거죠. 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조금 더 세게 배팅해서, 그냥 메이저 플레이어들하고 한번 붙어보자. 로 지금 가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카테고리 킬러라면 이제 그냥 육가공에서 좀 브랜드 있는 걸로 그러면 스타컴이나 어딘가에 팔려야 되는 거예요. 엑시 방향이 그죠? 네. 그랬을 때 여기 캡스톤, 라이트하우스 이런 쪽에서 그렇게 인수되게 되면 별로 생각보다 기대이익이 낮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장 설립해놓고 막 이랬는데 이런 투자들은 사실 되돌아가기 힘든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좀 뭐랄까 저 인프라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이커머스에 그냥 그 본 게임 메이저리그 가서 한번 제대로 붙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물론 초기에 그 육가공에 대해서만 했던 건데 계속해서 공장 확장 이전하고 이런 그 특정 그 카테고리 킬러로 남기에는 너무 헤비한 인프라 투자, 물리적인 인프라 투자를 해왔다라는 관점에서 이미 제가 보기에는 빅플레이어가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가는 거 아닐까. 음.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대로 초록마을 인수는 좀 너무 과다하다. 너무 큰 베팅이고 카테고리 킬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결론 되게 빨리 나올 것 같아요.